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신대 권호성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앞에 순서들이 밀려져가지고 지금 4시가 다 됐어요. 사실 저는 행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컨텐츠야 다 아시는 거 막 찾아보면 되시는데,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도 없이 이제 앞에 뭐 코로나 때문인지 먹을 것도 없고, 물 다 먹었고 막 힘드시잖아요. 빨리 할게요. 예, 저는 사실 대학에 임용된 지는 10년 넘었는데 원래 변호사를 했었고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한 10분 아니면 끝나. 이게 사실 형법이에요. 말 그대로 처벌법인 거고,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분들이 겁이 나시는 거죠. 감옥 갈 거 없고 그러시니까. 처음엔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말을 안 듣네요. 이게 넘어갔다. 보시면 사실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행정감독법규들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가 수규자죠. 법인 자체한테 행정명령을 하고 법을 지키라는데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나와도 법인이 과태료를 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유니크한 구조가, 그러니까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법정을 해요. 대부분 대표이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직접 안전보건 확보 임무라는 의무를 부과해요. 그런데 이 의무 위반한 것만 가지고 처벌하진 않아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결과 발생 전까지는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시적인 감독이 가능한 행정당사법규예요. 근데 이 법은 형법이라고요. 게다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고 안 다칠 것 같으면 이 법을 지킬 이유도 없어요. 의무를 안 잡아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의무를 위반하고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흔히 형법에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묶여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처벌이 되고 행위자의 처벌을 양벌 규정을 통해 가지고 법인으로 올라오고 뭐 그런 구조. 지금 이 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인데, 독특한 건 경영 책임자라는 사람을 신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이 법이 시행되니까 경영 책임자가 누군가가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나왔던 걸 기업의 총수, 그러니까 등기 이사가 아닌 배후에 있는 사주라는 사람들이 경영 책임자인가? 아니면 안전이사라고 하는 CSO를 선임하면은 그 사람의 경영 책임자가 되고 대표자는 면책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로 하세호를 보냈죠. 그걸 로펌에서는 비즈니스를 했었고,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아주 심플해요. 법은 명백해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권한과 책임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 규범이에요. 어디서 찾아든 정관, 근거법령, 상법, 아니면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 누구예요? 이사장, 대표이사가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글자 대표이사인 거예요. 상법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대표이사이신 분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지 않은 바에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괜히 그런 데 돈 쓰지 마세요. 자문을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후한 선별 설비를 바꾸시고 안전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관 대주주. 제가 이게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기업 친화적인 기업 프렌들리한 교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대표자가 아닌 총수 같은 사람들 이 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힘들어요. 왜? 그분들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그분들의 경영에 인발하는 것 자체가 탈법적인 상황인 거라고요. 법을 만들 때는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법을 만들지, 그렇게 이제 교정돼야 될 상태를 전제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처벌한 게 언제냐면 그분들이 직접 관여했다 그러면 공범으로 가실 거예요. 대표자가 가시고 이제 액세서리로, 영어로 종범이 액세서리인 거잖아요. 방조법이나 공동정범으로 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등기되신 분이 이 법 빠져나가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만든 법 아니에요. 다만 이에 준하의 안전보건, 이게 해석상 문제가 되는, 이것 때문에 CS 말이 나오는 건데, 준하여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면 대표이사처럼 하나의 사업 부분을 총괄하는 것. 사실 지주회사처럼 법인격이 다른 걸 지분관계로 엮고 있는 구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재벌 구조 보게 되면 하나의 법인격 내에 사업부가 많잖아요. 정관 띄워보면은 2조 사업 목적이 몇 장 되잖아요. 그 산업 분류에 있는 모든 사업 다 갖다 놓잖아요. 회사 하나에다가. 그러면 그럴 때 등기 이사 아닌 사람들도 사업부에 뭐 비유장, 비즈니스 유니트장, 그룹장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이사 안 만들어. 대표권은 안 주죠. 뭐예요?
정결규정 만들고 내부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말을 해주죠. 사장. 대표이사 아닌 사장도 있잖아요. 뭐 본부장, 그룹장.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그 사업 부분을 총괄하고 사업 부분에 대한 외부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대표이사가 자신의 일부 권한을 안전이사라는 사람한테 스스로 델리게이트하는 거 가지고 피할 수 있다? 넌센스죠. 법을 그렇게 쉽게 도마뱀 꼬리를 자를 수 있게 만들려면 이걸 뭐하러 만들어요? 애당초에 산안법으로 대표이사, 그 중증적 대표이사 처벌 못하니까 만든 법인데 대표이사한테 그냥 월급, 아니 그 연봉 몇억 주고 이제 어디서 사람 하나 이제 언패물을 세워놓고 너 감옥 가, 난 안 갈 거야라고 하는 법이라면 이 법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만든 법이 아니라고 이건. 그러니까 안전 책임자인데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에 그런 자문하시고 등기까지 하시고 빠져나갈 하나는 있어요. 안전 책임자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회사 재산 팔아먹기는 감수하셔야겠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어요. 이 법의 위험을 피하시려고 안전대표이사라는 걸 만드시면 그분이 회사 인간 가지고 배임 행령하는 걸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거칠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라고요. 또는의 의미, 또는이라는 말은 선택적일 수도 있죠. 5월한 말을 우리 일반적 언어 관용으로 1, 5와 B면 1 또는 B죠.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이제 또는 밑에 준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감옥 안 갈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시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이 법의 또는이라는 거는 잘 만든 조문은 아니지만 책임을 확장하는 거예요. 책임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보세요. 사업의 대표이사가 사망했어요. 어느 날. 그러면 대표이사가 없으면 누군가 유고시에 담당하는 사람이 정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처럼 애당초에 앞에 있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예정해서 만든 거지. 아까처럼 언패물로서 안전이사라는 사람 세워놓고 나는 뒤에 숨었으니까 난 감옥 안 갈 거야. 따위의 걸 만들라고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의원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판사들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걸 장사하지 마시라고요. 안전보건 확보 아까 말씀을 드렸죠. 4조 1항의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 나왔으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1호 조치 이게 이 법으로 또 자문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1호에 너무 중심을 두세요. 1호가 뭐냐? 안전보건 이행 조치 1호가 시스템 만들라는 거. 체계죠. 동태적 의무예요. 이 체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회학에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체계라는 말을 영어로 바꾼 시스템이죠. 그게 뭐예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투입을 한 하나의 일련의 동태적인 시스템인 거라고요. 반면에 산안법은 체제라는 말을 써요. 좀 정태적이죠. 산안법은 법에서 요구하는 걸 애저브된 그 시점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경영 책임자, 경영이 뭐예요? 학회장 계시지만 경영이라는 건 기업의 의사결정 관련된 재반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산출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경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보수받는 게 경영진의 보수인 거잖아요.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윤 베이스로 옛날처럼 이윤 베이스 또는 기업의 주인 누구냐 주주냐 이해관계자냐 그 모델에서 ESG 나온 걸 텐데 그게 아니라 안전도 넣으라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 목표란 걸 세울 때 안전을 집어넣어라. 그걸 탑재해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이 투입, 전환, 산출, 환류, 피드백 쉬운 거잖아요. 점검하고 고치고 점검하고 고치고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들한테. 이게 어려운가요? 이거는 그냥 아까 이제 그 국장님 하신 그 얘기들이 시행령에 있는 걸 나온 이 일련의 시스템들을 하라고 법이 나온 거고 시행령이 들어간 거고 뭐 시행령을 고치나 마냐하니까 이걸 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되게 포괄적이죠. 이거는 원칙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수사받고 감옥 가실 때에는 이것만으로 하기는 안 만만해요. 왜 뭐 하긴 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2, 3, 4, 5도 중요해요. 첫 번째 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재해는 여러분들 사시면은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요. 다치도 또 다치고 재해도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경영하시는 회사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서 다쳤니? 똑같아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를 하라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산안법이 아니더라도 행정 관련된 법규에서의 처분, 행정명령이 나오는 거는 경영 책임자한테 안 나오죠. 누구한테 나오죠? 법인에 나오죠. 법인이 위반하더라도 가태로 나오고 법인이 먹죠. 그거를 약간 끌어온 거예요. 관계 변경에 따라서 개선 시점 명령이라는 처분이 떨어지면은
경영 책임자, 즉 대표이사는 그 처분을 이행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도록 한 경영 책임자를 감옥 보내겠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도 쉬워요. 이제 4호는 이게 사실 아까 말한 산안법 위반, 이 법이 배경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심적인 큰 회사에서 산안 사고 나더라도 현장 소장, 공장장 감옥까지 대표해서 안 갔다고요. 큰 회사에선. 사실 이 법은 사실 50인 미만 작은 회사에서는 이 법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데에서는 이 중처법 없더라도 산안법으로 대표해서 감옥 보낼 수 있어요. 현장에 가 있잖아요. 정말로 재벌 같은 큰 기업들에서는 못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보내려고 만든 법이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산안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업 보고. 그 기업이 그 법령을 안 지켜서 사고가 터지면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을 운영한 대표자를 감옥을 보내야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요. 준수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까칠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방학 끝날 때 되게 찜찜하죠. 한 달 내내 놀다가 개학하면 숙제 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경영하신 거예요. 사람 죽어도 돈을 메꿀 수 있었잖아요. 방학 숙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밀린 숙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신 거예요, 지금. 경영이 바뀌셨다고요. 도금용 영역인데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직영을 안 하고 10분 한다고 너무 오래 했죠. 약속은 9분이니까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사실 옛날에 20세기의 초반에 포디즘적인 체계에서는 수직계열화 했잖아요. 모든 걸 하나의 법인에 때려 박았잖아요. 그게 포드가 한 거잖아요.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버티컬 디스트리뷰션이 생겼죠. 모자 회사 관계로 지주 회사도 만들었죠. 하청으로 아웃소싱도 했죠.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인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여러 법인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네트워크로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프린시펄 당사자가 나의 사업을 제3자한테 일부를 넘기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한 시스템을 준수하라라는 것밖에 아닐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조 얘기는 사실 도급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급하는 경우에 그냥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도급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내가 하청을 준 회사에서 쓰는 시설, 장비, 장소가 내가 관리하는 거면은 난 어차피 사업자니까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내가 그걸 가지고 직접 하는 것처럼 시설, 장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경영을 개입하란 말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막 이게 불법 파견이랑 이거랑 막 섞이네 마네 말하면 이게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야, 하청 줬으면은 영어로 뭐 암스 어쩌고저쩌고 8일 거리라 그러잖아요. 남의 사업에 개입하라고 법 만든 게 아니고 남의 사업이지만 내가 계약을 맺고 내 시설과 장소를 쓰게 했으면 그 시설과 장소는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안전을 관리해 주라는 그 조항이에요. 5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가면 다시 시행령 4조 9호가 되면 도급이 2번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방금 본 도급은 도급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인 거고 넘길 때도 넘기는 과정에서도 준수하라는 거야. 뭐를? 우리 보면은 정말 최저가 입찰하고 정말 똥 같은 회사 하청 주면 사고 터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그다음 인덱스 만들라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들 그 대형 사업장 가시면 회사 있잖아요. 외주업체 관리 기준, 사내 하청업체 관리 기준 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실 때 계약을 리뉴얼하거나 새로 비딩해서 체결하실 때 안전에 관한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라는 게 시행령 4조 9호에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르긴 하죠.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 페이즈 국면에서 의무인 거고 아까 앞에 있는 5조는 체결한 이후에 도급 사업이 이행되는 과정 중에서의 시설, 장비 등에서 원청이 책임을 져주라는 얘기인 거니까. 뒤에도 처벌 규정은 있는데 이거는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전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강의한 거 나와요. 너무 많이 해놨는데 무료로 공개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